저는 어렸을 적부터 누나와 많이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집안이 어려웠다거나 힘든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유달리 저희 남매의 사이가 참 좋았어요. 3살 차이가 나는 누나는 저를 정말 예뻐했고 저도 그런 누나를 잘 따랐기 때문에 더욱 사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는 같이 다니지 못했지만 누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항상 저를 옆에 끼고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소개시켜 주었어요. 보다 못한 누나 친구들이 너가 동생 엄마냐고 할 정도로 저를 참 예뻐해 줬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네요. 저희 누나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첫 직장도 성공적이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첫 직장에서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작 1년 사이에 참 밝고 긍정적이던 저희 누나가 어느 날부터 잘 웃지도 못하고 뭘 먹지도 못해서 삐쩍 말라가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희 누나가 자신이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며 고백을 해주었습니다. 중고등들도 아니고 어른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참 웃기죠. 첫 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저희 누나가 사회생활을 하는 걸 어려워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랑은 잘 지냈어요. 하지만 문제는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까지 와버린 누나는 바깥을 나가는 것 자체를 어려워했고 결국 병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더욱 노력했고 운동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누나가 처음 시작한 운동은 골프였는데 거기서 매형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골프를 시작해 본 적이 없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누나는 의외로 꾸준히 골프 연습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오더군요. 그러던 중 옆에 있던 매형과 우연히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계속 마주치게 되었다고 해요. 자주 보다 보니까 정이 든 건지 서로에게 감정이 생기게 되었고 연락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란 걸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나는 이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둘이서 연락을 시작하고 3개월 정도가 지난 후 매형이 누나에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누나는 아직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용기 내서 매형에게 조금 기다려줄 수 있겠냐고 말했다고 했어요. 매형은 흔쾌히 알겠다고 했고 그 뒤로 4개월 동안 누나에게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반해서 이 사람은 든든한 나무처럼 내 옆에서 있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형과 누나가 만나기 시작한 이후로 어두웠던 저희 누나의 모습을 180도 달라지게 만들어 주었어요. 예전에 알고 지낸 지인을 오랜만에 누나랑 함께 만났는데 그 지인분도 단번에 알아보고 너무 밝아져서 다행이라고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희 누나는 매형을 만나고 나서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들이 많이 괜찮아져 약도 끊었고 취직 준비도 했어요. 그렇게 1년 뒤 다른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 좋은 직장 동료들을 만나게 되어서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지냈던 저희 누나가 밝아진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저와 부모님은 누나 애인분이 정말 궁금했었습니다. 그렇게 누나가 데려온 매형은 누나보다 10살 많은 사람이었고 저희 부모님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건지 저 남자가 누나를 가지고 놀려고 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만나본 매형은 제 상상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매형이 저희 누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심이더군요. 저는 누나의 마음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누나는 그 형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냥 날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 옛날에 어두웠던 내 모습이 생각나지 않게 해줄 정도로 항상 날 행복하게 해줘.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좋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상하지?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아. 평생 같이 살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원래는 중립이었던 제가 이런 누나의 말을 듣고 나서 누나의 편에 서서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까지 결혼을 허락해주라고 하니 부모님도 많이 흔들리시는 것 같았어요. 고생만 하던 저희 누나가 결국에는 좋은 사람을 일찍 만났구나 싶어서 저희 부모님도 결국은 허락을 해주시게 되었어요. 양가 허락을 모두 받은 누나 부부는 결혼 준비를 빠르게 마치게 되었고 허니문 베이비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개월이 지나고 누나가 27살쯤 첫 조카인 연주를 낳게 되었습니다. 누나와 매형의 예쁜 부분들만 닮아서 모르는 사람들도 예쁘다고 칭찬할 정도였어요. 특히 저희 매형은 37살에 첫 아이를 안아볼 수 있게 되었고 소문난 딸바보가 되었습니다. 연주도 그런 아빠를 참 잘 따랐고요. 어느 날 제가 여자친구와 결혼 문제로 많이 싸워서 매형과 둘이 술자리를 가지게 되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매형은 누나의 어떤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처음 너희 누나를 봤을 때 한눈에 봐도 참 아름답고 빛이 나는 사람인데 어둠에 가려져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내가 바꿔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누나가 나중에 빛이 사라지게 된다면요? 그래도 나한테는 항상 빛나는 사람이야. 결혼을 결심했을 때부터 그런 각오는 모두 다 했지. 아파도 힘들어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했던 사람이니까 항상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런 매형의 말을 듣고 저도 여자친구와 결혼을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지금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가장 많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줬던 누나 부부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오르네요. 누나 부부와 저희 부부는 자주 만나기도 하고 참 친하게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많이 좋아했던 아내도 연주를 무척이나 예뻐했고요. 사실 저희 부부는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아이를 좋아하던 저와 와이프는 연주를 참 많이 챙겨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연주도 저희를 아주 잘 따르고 거의 제2의 엄마 아빠의 사이처럼 잘 지냈어요. 그렇게 평생 100살까지 함께 살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누나 나이 45살에 갑상선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누나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감기라도 걸린 거냐고 물어보자 그런 것 같다고 하더군요. 요새 목을 별로 쓰지도 않았는데 목이 쉬거나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 목감기라고 생각해서 푹 쉬려고 한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아무래도 갑상선 암 같아서 제가 누나에게 검사를 받아보자고 조르게 되어서 같이 검사를 받으러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검사 결과는 갑상선 암이었습니다. 심지어 3기였고 의사 선생님이 이 정도면 멍울도 크게 만져지고 많이 불편했을 텐데 일상생활을 하신 게 대단하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갑상선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 생존율이 높아 열심히 치료하시고 잘 따라와 주신다면 좋은 결과를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매형은 결과를 듣고 나오자마자 누나의 손을 잡고는 펑펑 눈물을 쏟더라고요. 그렇게 아팠을 텐데 왜 티를 하나도 내지 않았냐고 너무 속상해했습니다. 물론 저도 너무 속이 상했지만 평생의 반려자로 생각하고 살아가던 매형이 더 속상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옆에서 지켜만 봤어요. 누나는 자신의 몸보다 아직 학생인 연주를 더 걱정하더군요. 혹시라도 자신이 죽게 된다면 연주가 겪어야 할 충격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겁니다. 누나의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되기는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암 3기라는 자신의 몸보다 연주를 생각하는 모습이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와이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누나가 치료할 동안만 연주를 데리고 있는 게 어떨까 얘기했더니 너무나 고맙게도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곧바로 와이프는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는 괜찮으니까 연주는 걱정 말고 저희에게 맡기라고 치료에만 집중하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고 참 고마웠습니다. 아내한테는 저희 누나가 어찌 보면 남인 관계인데도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모습을 보고 누나도 참 고마워했어요. 그렇게 누나는 치료를 들어가게 되었고 부모님과 매형이 번갈아 가면서 누나의 병간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연주와 아내를 데리고 함께 병원에 가서 누나의 얼굴을 잠깐 보고 가기도 하고 부모님이 일이 생길 때 제가 대신해서 병간호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겁니다. 사실 매형이 주말에는 일이 없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주말에도 항상 저녁 9시를 넘어서 온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은 고민을 하다가 주말에 매형이 뭐라는 건지 알기 위해 살짝 돌려서 물어보았는데 대답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매형이 어디를 가는지 한번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희 매형 누나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어떤 일이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지 주말에 택배 상하차를 아르바이트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매형이 주말에는 회사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저녁 9시쯤에 병원에 오는 걸 보고 사람이 변하지 않기가 쉽지 않지. 매형도 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너무 괘씸했는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무릎 수술도 해서 그렇게 힘을 쓰는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서 중간에 몰래 도망간다는 일까지 하면서 누나의 병원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55살이나 된 저희 매형은 나이가 많아서 더 힘들었을 텐데 병원에 와서도 짜증 한번 내지 않고 힘든 티도 내지 않았던 거였어요. 다음날 병원에서 만나게 된 매형의 뒷모습을 보면서 참 눈물만 나오더군요. 매형을 잠깐이나마 오해한 것이 부끄럽고 미안했어요.
그리고 너무 기쁜 것은 그런 매형의 노력에 보답해 주듯이 저희 누나는 많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갑상선 암 수술을 3번이나 하게 되었는데 이젠 거의 완치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몸 관리는 꾸준히 하라고 의사분이 강력하게 얘기하시더군요. 그래서 지금 누나는 그렇게 좋아하던 커피나 라면, 아이스크림, 기름진 음식도 다 피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손주 볼 때까지는 살아야 한다면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매형도 지금은 택배 상하차는 그만두었고 회사를 조금 더 다니면서 퇴직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연주가 수능을 보게 되어서 모든 가족들이 초비상 상태에 돌입해서 다들 연주 눈치만 보는 중입니다. 사실 이런 곳에 이렇게 훈훈한 이야기를 써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연 한번 보내봅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힘내고 다른 사람들도 건강관리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어렸을 적부터 사치 부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치로 인한 피해가 남편과 자식들에게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엄마에게 저와 오빠는 그저 짐 같은 존재였습니다. 직장도 다니지 않았던 엄마는 항상 바빴던 것 같아요. 엄마는 2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30살인 저희 아빠를 만나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1살이면 놀고 싶었을 나이기도 하고 원하지 않던 임신이라 그랬던 것인지 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형편에 맞지 않는 옷과 신발, 가방들을 계속해서 사들였고 저희는 제대로 된 옷도 하나 얻어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어린 엄마를 이해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하고 참 바쁘게도 일을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6살이었을 때 경제적으로 상황이 많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는 엄마에게 애들 클 때까지만 가정에 집중해주면 안 될까? 아니면 상황 좋아질 때까지만 같이 일해볼 생각 없을까? 했다고 해요. 엄마는 아빠의 뺨을 때리면서 뭐? 언제는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해준다고 약속했잖아. 그때 애를 확 지워버려야 했어. 괜히 저런 것들을 낳아가지고 너 같은 새끼랑 평생 살게 되고 이젠 일까지 하라는 말을 듣게 되네? 라고 했답니다. 그날 아빠는 엄마와 싸우자마자 집을 나갔다고 해요. 계속되는 이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차에서 삶을 끝내려는 도중 저희가 계속 아른거려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전히 엄마는 사치를 부리느라 바빴고 아빠는 엄마의 빚을 갚느라 바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 남매는 제대로 된 케어를 받지 못했어요. 일어나서 씻는 것과 입는 것, 먹는 것까지 알아서 해야 했죠. 저와 5살 차이 나는 오빠는 저에게 부모님을 대신해서 부모 노릇을 해주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어딜 가든지 저를 챙겨주고 저를 먼저 생각해 주었어요. 저는 그런 오빠를 잘 따르며 사이도 좋았습니다. 오빠가 학교를 끝마치고 올 때까지 저 혼자 아무도 없는 집에서 오빠를 혼자 기다리는 동안 과자라도 사 먹고 있으라고 항상 돈을 지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의 사치는 저희가 크는 동안에도 계속되었어요. 결국 엄마는 돈이 좀 있다는 남자와 바람이 나서 어느 날 저희의 곁을 떠났어요. 하지만 엄마는 떠나기 전 아빠의 명의로 빚을 더 많이 지고 갔고 결국 저희 가족은 빚더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를 잘했던 오빠는 할 수 없이 대학을 포기하고 상고로 진학을 했습니다. 아빠는 공부를 잘했던 오빠가 대학을 가기를 원했지만 집안 사정상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지금까지도 항상 미안해하고 있어요. 상고로 진학하여 오빠는 은행원이 되었고 아빠와 함께 엄마가 쌓아놓은 빚들을 함께 청산하기 위해 엄청 노력했어요. 오빠는 제가 중학교에 다니면서 밥이라도 굶을까 걱정되어서 항상 문자를 남기며 가끔 집에 올 때마다 5,000원씩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러면서 오빠는 항상 공부라도 잘해야 대접을 받을 수 있으니 공부만큼은 열심히 하라고 했고 그 말을 따라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자연스레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저를 위해 자신처럼 대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일을 하면서 제 등록금도 차곡차곡 모아두었더군요. 나중에 들어보니 오빠가 아빠에게 자신처럼 성인이 되자마자 사회생활에 뛰어들지 않게 해달라며 저는 꼭 대학을 보내달라고 신신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열심히 공부했고 소문난 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빠에게 통화로 합격 소식을 알려주었는데 휴대폰 너머로 펑펑 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빠에게도 알려주었는데 엄청 기뻐하셨어요. 오빠는 저를 위해서 대학교 근처에 자취방까지 마련해 주었어요. 오빠는 제가 입학하는 모습을 본 뒤 군대에 들어갔고 저는 오빠에게 보답하기 위해 대학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공부하며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저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조금이나마 아빠와 오빠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죠.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꿈에만 그리던 회사였지만 사회생활은 상상한 것보다 어마어마하더군요. 사람들 비유도 맞춰주며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최대한 완벽하게 해내야 하고 정시 퇴근은 꿈도 꿀 수 없는 사회생활에 많이 지치기도 했지만 저희 가족을 바라보며 항상 힘을 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제가 27살이 되던 해 저희 가족은 모든 빚을 갚게 되었어요. 빚을 모두 갚은 그날 저희 가족은 다 같이 모여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항상 저희는 생일날에도 케이크가 부담되어서 초코파이 위에 초를 하나 꽂고 생일을 보냈었거든요. 그 후로 저희 가족은 조금 여유로워졌고 1년 뒤 오빠는 오랫동안 사귀어왔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새언니 되는 그분은 정말 착하고 좋으신 분이었어요. 새언니와 오빠가 결혼하는 날 저희는 오는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고 반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원래 저희 집의 경우 아빠는 엄마와 결혼하면서 친가와 거의 연을 끊었었기 때문에 친척분들이 거의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작은 삼촌과 막내 삼촌이 오빠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었고 아빠는 오랜만에 본 형제들의 모습에 눈물이 맺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짧은 인사를 잘 마치고 본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빠와 새언니가 입장을 모두 마치고 사회를 봐주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큰 소리가 들리더군요. 처음에는 저희 식장에서 나는 게 아니라 복도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줄 알고 그냥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소리가 나서 저희 오빠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아 아빠에게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하고 제가 밖으로 나가봤어요. 그런데 그 밖에는 딱 봐도 짝퉁으로 보이는 명품들을 걸치고는 자기를 왜 들여보내지 않냐며 큰 소리를 떵떵 치는 아줌마가 있더라고요. 그 아줌마를 저희 쪽 축의금을 걷고 있는 오빠 친구들이 맡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기 있는 남자 엄마라고 왜 들여보내주지를 않아? 죄송한데요. 저희는 현우한테 엄마가 없다고 들었어요. 괜히 들어가셔서 일 만드실 작정이시면 그만두시고 나가주세요. 너네가 뭔데 나한테 나가라 말아야? 현우한테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지금 이러고 싶으세요? 현우 엄마이시면 더더욱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알고 보니 그 싼티나는 아줌마는 저희를 버리고 떠났던 저희 엄마였어요. 처음에는 얼굴이 성형 부작용이었는 듯 빵빵하고 축 처져서 알아보지 못했지만 자세히 보니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힘들게 살아온 저희 오빠의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제가 난동을 피우는 엄마를 데리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지 마시고 저랑 나가서 이야기해요. 어머, 너 현진이? 엄마 기억나지? 어휴, 너가 날 닮아서 예쁘게 크긴 했구나. 그만하시라고요. 이리로 오세요. 라고 하면서 엄마를 억지로 끌고 호텔 1층에 있는 카페로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물론 내려가면서 오빠 친구들한텐 문자로 뒷정리를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한 뒤에 나가게 되었어요. 본식이 끝나고 나면 가족들끼리 사진도 찍어야 하기 때문에 1층 카페에 제가 있을 테니 그때 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1층으로 내려가는 도중에도 입을 멈추지 않고 쉴 새 없이 움직이더군요.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듣고 싶지 않아서 무시하고 있다가 조용 좀 하세요. 시끄러우니까 했습니다. 무안했는지 혼잣말을 좀 하다가 조용히 하더군요. 카페에 들어갔는데 4인 테이블에는 다 사람들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저희는 2인 테이블에 앉게 되었어요. 가까이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할 말만 하려고 바로 말을 꺼냈어요.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뭘 어떻게 알고 찾아오긴 찾아와. 내 아들 결혼식인데. 요새 여자들 참 자랑하는 거 좋아해. 네 새언니 될 사람이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올려대는데 엄마 된 도리로서 한번 찾아와줘야지. 지금 엄마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너네 엄마지 아줌마니? 저는 그쪽을 저희를 버리고 간 이후로 엄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오빠도 마찬가지고요. 야, 날 정말 서운하게 한다. 역시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저희를 언제 제대로 키워주시긴 하셨어요? 옷 한 벌도 제대로 사주신 적도 없고 보호자 노릇도 해주신 적 없잖아요. 뭔 소리야. 배 아프게 낳아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니? 웃긴다 너.
낳아준 사람한테 고맙다고는 하지 못할 망정. 아휴, 그냥 가세요. 좋은 날 기분 망치게 하지 마시고 2번 말 안 해요. 라고 한 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뒤로 이어지는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순순히 가줄 테니까 100만 원만 줘. 어차피 축의금으로 들어온 돈들도 많을 거 아니야. 이 말을 듣고 전 꼭지가 제대로 돌았고 진짜 개념도 양심도 없는 사람이란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어요. 100만 원이 누구지 개 이름이에요? 살면서 또라이들 참 많이 만났는데 이런 상또라이가 저를 낳아준 사람이란 게 믿기지가 않네요. 그쪽한테서 제가 태어났다는 사실도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그때 저희 버리고 사랑의 도피를 떠났던 그 남자는 돈도 안 주던가요?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돈 줄 거야 말 거야? 꺼지세요. 당신 같은 여자한테는 10원도 아까우니까요. 저 미친년이 말하는 뻔세 봐라. 평생 지금처럼 짝퉁이나 걸치고 다니면서 거지같이 구걸이나 하고 다니세요. 물론 당신한테 돈을 줄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는 그 자리에서 뒤돌아 나가려는데 앞에서 카페에 들어오던 오빠 친구들이 저에게 뛰어오더라고요. 왜 달려오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제가 뒤돌아서자마자 가방에 있던 흉기 비슷한 무언가를 꺼내 저에게 달려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타이밍 좋게 마침 저를 데리러 내려온 오빠 친구들이 저에게 달려들던 엄마를 발견하고는 붙잡아서 저는 다치지 않을 수 있었고 엄마는 경찰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카페에 CCTV가 있어서 다행히 처벌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엄마는 저희를 찾아올 수 없었지만 또다시 온다면 그땐 제가 행동으로 보여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자기 자식한테 그럴 수 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이 일을 오빠와 아빠가 알지 못하게 일을 끝내고 싶었지만 경찰 조사를 하면서 다 알게 되어버렸어요. 둘 다 너무나도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지만 일이 잘 끝나서 다행이었습니다. 그 뒤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왜 그렇게 큰 소리가 났냐고 오빠 친구들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축의금을 걷다가 본식이 시작된 후 쉬고 있던 오빠 친구들에게 엄마는 현우 엄마라고 다가오면서 축의금 100만 원만 뺏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오빠 친구들은 안 된다고 했더니 큰 소리로 지금 나 무시하는 거냐며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다고 해요. 오빠가 여태까지 힘들게 생활을 했던 걸 본 오빠 친구들은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엄마가 식장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말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제가 나와서 엄마를 데리고 나가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다행히 일이 잘 끝나게 되어서 엄마란 사람이 저희 곁에 오지도 못하긴 하지만 아직도 불안하기는 해요. 낳아줬다고 무조건 부모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자식된 도리를 해야 하듯이 부모도 부모된 도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그러고 보니 이 일이 있었던 지 거의 2년이 넘었네요. 지금 오빠와 새언니는 올해 1월에 태어날 아이를 임신하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제 조카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뛰어다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